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려울 때는 원칙대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외상은 어젯밤에 남관표 주일 대한민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서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한일 양국의 대화와 관계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조 후보자의 동료 교수가 운영했던 UN 인턴십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은 대학생과 일반인 등이었는데 JTBC의 취재 결과 당시 참가자들 가운데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서 2명뿐이었고 모두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자녀였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릅니다. 직장인들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3,600원,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800원가량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어젯밤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율을 확정했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연회 등은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지난 18일에 홍콩 시민 170만 명이 모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중국 인권 변호사가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실종됐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팔로워의 수가 70만 명이 넘는 영향력 있는 변호사로 그가 웨이보에 올린 시위 영상들은 현재 지워진 상태입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연장을 하되 실제 정보 교류는 하지 않는 절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어려울 때는 원칙대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한 배경으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그 이후에도 외교적인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와 비밀 정보를 나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결정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우리 안보를 문제 삼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안보 정보를 교환하는 건 국익에 반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거의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했다며 우리 정부 결정을 미국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소미아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실리적 측면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래 정보 교환은 29차례뿐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좋아지면 지소미아도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외상은 어젯밤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서 유감을 표시하며 항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어젯밤 9시 30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 대사를 급히 불러들이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이번 종료 결정을 두고 일본 내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대부분 전문가들은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NHK 방송은 한 방위성 간부가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면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측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측이 수출 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일본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여전히 바꿀 수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한일 양국의 대화와 관계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의 뜻을 표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자,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고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우선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은 물론 미국의 이익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대화와 관계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전화 통화를 했습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은 이곳 시각으로 오늘 아침에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이 정부 결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미 국방부도 국무부와 별도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한일 양국의 협력을 권장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표현을 바꿨습니다. 미 정부 내에서 원치 않은 상황이 전개된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논평이 조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현지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현재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 주도의 안보 전략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틈새가 보일 경우 적성국들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언론들도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겨 안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미국 정부의 관여를 촉구하는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자니스 국장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놀라지 않았다며 어느 정도 예견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갈등의 중재를 위해 개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면 한일 양국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되자 보수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은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당 내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들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 이 같은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정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최악의 결정이라며 국익을 외면한 폐기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 갈등이 경제에 이어 안보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우 우려됩니다. 지금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이것이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조 후보자 이슈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택한 건 아니냐는 질문에 강 수석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건 뭐 언론인들이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청문회를 열면 조국 후보자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국가 안보의 축을 스스로 흔드는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조 후보자의 동료 교수가 운영하던 UN 인턴십에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초 프로그램 지원 자격에는 대학생과 일반인 등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참가자들 가운데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2명뿐이었고 모두 서울대 교수의 자녀였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는 UN 인권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면접은 서울대 정모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정모 교수는 조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던 국가인권위 국제인권전문위원회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당시 공고엔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인이 모집 대상이었고 정원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가 확인한 처음 참가자 명단은 당초 정원보다 늘어난 13명이 선발된 걸로 적혀 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사이에서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의 딸이 유일합니다. 이후 일부 인원이 조정되면서 고등학생이 1명 더 들어왔는데 정 교수와 같은 학과인 서울대 모 교수의 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좀 많이 어린 애들이 와서 좀 의아는 했죠.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 갈 때 뭐 좀 플러스 요인이 있잖아요. 그 경험 쌓는다고 막 그런 소리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조 후보 측은 정 교수와 아는 사이지만 인턴십과 무관하다며 고등학생이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진 UN 인턴십 프로그램엔 몇 차례 고등학생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 해엔 서울대 2교수의 자녀가 참가한 겁니다.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인턴십 이후 인권위가 주최한 포럼에서 참관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명이 다녀온 인턴십이었고 2명이 발표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3.2% 오릅니다. 직장인들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3,600원 정도 늘어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어젯밤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확정했습니다. 인상률은 3.2%,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폭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월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는 약 3,600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800원가량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도 6월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 총협회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보험료 인상 반대로 결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게 건강보험 가입단체들의 입장입니다. 어젯밤 심의위원회도 이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지원율은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지난 18일에 홍콩에서 번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중국의 인권 변호사가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실종됐습니다. 중국의 누리꾼에게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인데요. 그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시위와 관련된 영상들은 지워졌고 그가 변호사 자격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첸치우스 변호사가 지난 20일 자신의 웨이보에 올린 영상입니다. 중국 경찰과 변호사협회의 압박으로 홍콩 여행을 멈추고 베이징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전합니다. 본토로 돌아간 후에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如果你问我用3天的时间毁掉自己3年的努力值不值得？肯定是不值得，但是没办法。 첸 변호사는 지난 18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看了香港的很多报纸以后，发现对香港这件事，内地和香港的媒体的报道真的是有着天壤之别，差异太大。 자신이 촬영한 서너 건의 영상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7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반응했지만 곧 삭제됐습니다. 베이징에 돌아간 그는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홍콩 인권단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인권 변호사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호텔에 근무하는 요리사가 총기 난사를 기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의 집에서는 탄약 수백 발과 총 등 대량 살상 무기가 나왔습니다. 하마터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뻔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용의자의 집에서 압수된 무기들입니다. 탄창과 총, 전투복장까지 발견됐습니다. 용의자 로돌포 몬토야는 자신이라는 호텔에서 총기 난사를 기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남쪽 롱비치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요리사의 몬토야는 최근 동료 직원에게 일하러 나와 호텔에서 보이는 모든 사람을 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지 시간 21일 용의자를 체포하고 집에서 다량의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Suspect Montoya had clear plans, intent, and the means to carry out an act of violence that may have resulted in a mass casualty incident. 경찰은 용의자가 평소 직장 내 인사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달 초 텍사스주 엘페소 월마트 총격과 오하이오주 데이턴 총격 이후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총기 난사 시도와 관련해 최소 2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플로리다주 발루시아 카운티 경찰은 100명을 살해하겠다는 대규모 총기 난사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탄 차가 열차와 부딪혀서 3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이재승 기자, 숨진 사람들의 신원 확인이 됐나요? 네,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 21일에 헝가리 북부 키시모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차량과 열차가 충돌해 차에 타고 있던 한국인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열차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출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향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 차량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철로로 돌진했다고 헝가리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로 사망한 한국인이 관광객인지 아닌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9일이죠. 이때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참사가 발생해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여를 시켜서 G8 체제로 복귀하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조건부이긴 하지만 지지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에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다시 합류해 G8 체제를 되살리는 게 적절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하고 나선 건데요.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제명의 원인이 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해법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독일과 영국의 분위기는 조금은 다른데요.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한 메르켈 독일 총리와 또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좀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서방 7개국이 참여했던 G7 정상회의는 1998년에 러시아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G8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러시아를 제명했습니다. 내일 24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에서 G7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G8 복귀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기한 연장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선거법 개정이 또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만간 날짜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이영호 외무상이 참석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경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기 안산 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이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이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개통이 되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여의도까지 현재 100분이 걸리는 시간이 25분으로 줄어듭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사람들이 오늘부터 환급을 받습니다. 지난해 의료비를 더 낸 126만 6천 명이 1인당 평균 142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얼마가 들까요?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22만 8천 원,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31만 6천 원 정도 들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전체 28개 품목 가운데 무와 배추 등 채소류는 값이 떨어졌고 쌀과 배 등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기도 분당의 한 지하차도 위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21인승 소형 버스가 지하차도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지하차도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립선을 비롯한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검사비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데 평균 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의 진료비가 2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현재 기준으로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개정을 통한 서훈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화 부분 뉴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화재청이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발자국 화석 유적을 현지에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초에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유적이 발견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 등 보존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몽골에 작은 도서관 3개관을 새로 짓고 책 6,000권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몽골에 지원한 작은 도서관은 이제 모두 16개로 늘어났습니다. 뮤지컬 맘마미아를 본 관객이 어제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4년 첫 공연 이후 15년 만에 세운 기록인데요. 캐츠 다음으로 국내 뮤지컬 사상 2번째 200만 돌파 기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식품에서 방사능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에서 들여오는 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합니다. 방사능이 미량으로 검출돼서 반송된 이력이 있는 품목은 안전 검사 횟수를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정답 유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답안을 미리 알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모교인 고려대와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 학생들이 오늘 조 후보자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엽니다. 조 후보자의 딸의 입시를 둘러싼 의혹의 진상규명과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 그리고 서울대 교수직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본격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면서 낮 동안 평년 수준의 더위 나타나겠습니다. 아직 한낮 볕은 강한 편입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곳곳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불쾌지수도 높은 수준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 안개가 다소 끼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 가시거리 1km 안팎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대구는 31도가 되겠습니다. 북한도 30도 안팎으로 오늘 아주 강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일요일부터 영동과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찰이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범행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라고 밝혔습니다. 장대호는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장대호의 심리 상태를 2차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반사회성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로 파악됐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만이 선호하는 피해자의 유형을 정하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 해치는 강박증이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쾌감을 느끼고 이들의 고통에 무감각하다는 점도 사이코패스의 성향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도 가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고 결론 났습니다. 법원은 사이코패스 여부 하나만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어제 저녁 7시 6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14층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70대 여성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거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2년 동안 형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 측은 현대차가 부품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 노동 행위를 처음 인정한 판결이지만 낮은 형량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유족에게 2차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원 허모 씨는 지난달 25일 고속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도중 25톤 트레일러에 치여 동료 양모 씨와 함께 숨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허 씨가 트레일러에 치인 뒤 다른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를 당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유족의 반발을 샀습니다. 정부가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고심에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는 협정을 연장은 하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절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예, 굉장히 이제 갑자기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네.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 신호가 청와대라든지 그 정부 측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예상한 분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보다 이제 강력한 조치로 서로 이제 얘기를 지금까지 해온 게 일본의 안보에 대해서 한국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주요 이제 그 반도체 관련 그 물품의 생산을 중지했고, 그다음에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이제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죠. 한 네. 단계 낮췄는데 그런 일본에 대해서 군사 정보를 이제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를 그 뒷받침하는 보호 협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기류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호가 나와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어떤 이제 유화 신호를 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특히 8월 15일 대통령께서 그 담화를 말씀하실 때 일본에 대한 그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 조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카드를 쓰기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떤 명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안보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취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이제 협력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명분이 있죠.
근데 과연 여기서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이냐는 네. 어떤 굉장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이기 때문에 원래 군사협정을 주면 이걸 어느 선까지 이제 그 공유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호를 하겠다 이런 각서를 쓰게 돼 있는데 매년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협정을 맺고 매년 이제 그 연장을 해오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을 때는 포괄적으로 수출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여기에서 빠짐으로 해가지고 매번 이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서로 요청하고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까다로운 이제 각서라든지 절차가 필요한 그런 이제 지금까지는 물 흐르듯이 흘렀다면 지금은 조금 어렵게 흐르도록 된 그런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소미아가 체결됐던 2016년 11월 이전에도 두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사이에 두고 말이죠. 앞으로도 그런 식의 정보 공유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런 식으로 네. 공유를 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일본으로서는 급한 게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그럴 때 이제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우리로서는 수평선을 넘어서 미사일이 동해 저 동쪽으로 날아가서 북한 미사일이 날아갔을 경우에 당장 대응하기가 힘든데 일본은 그쪽에서 자국의 이제 이지스 시스템 설치 군함들을 통해서 어디에서 탄착을 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죠. 필요한 경우는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을 매개로 다양한 정보가 오갈 수는 있는데요. 그게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수준 그리고 이제 속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본은 뭐 예상을 했던 대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노다로 외상이 밤에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서 항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본이 또 다른 카드, 또 다른 압박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압박도 할 수 있고 네. 새롭게 재정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이 서로 이제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익일까 서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이제 타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도 이제 어제 첫 반응이 설마였거든요. 네. 설마라는 반응이 났고 그리고 이제 고노다로는 이거 뭔가 오인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나왔는데 뭔가 잘못 봤다.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낼 정도면은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또 새롭게 이제 전략을 짜고 한국과 더 이상의 이제 불필요한 이런 이제 마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말씀대로 네. 업그레이드 자꾸만 이제 더 강력한 조치를 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지금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일단 한번 이제 장군 멍군을 한 이상 일본과 대화도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급되지 않게 하는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역사 문제가 결국 경제 분야를 거쳐서 안보 분야까지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다음 고비는 오는 28일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시행되는 날이 28일이잖아요. 예정대로 시행을 할까요, 일본이? 예정대로 시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네.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일단 해놓고 서로 이제 대화라든지 협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으로서도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이상 없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안보를 이유로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은 한일 관계는 파국을 넘어서 서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도 서로 이제 다시 생각을 가다듬을 그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반응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대화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본 언론을 보니까 한미 동맹에도 타격을 준다 그러는데 네. 한미 동맹은 이제 한미가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한미 동맹이라고 해도 미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한미를 서로 힘을 모아서 삼각 동맹으로
중국을 동아시아에서 압박하는 전술, 그리고 더 넓게 인도 태평양에서 이 두 바다에서 한미일에다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제 인도의 도움까지 받아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이 이제 미국의 대중 전략에서 결정적으로 타격이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고,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과 대화를 더 깊숙이 나눠야 될 그럴 때라고 봅니다. 네,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앞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미국이 개입할 때가 됐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관여를 하거나 중재를 하는 노력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 자체가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자는 거죠. 네. 개입해서 미국의 이제 국력을 투입하고, 그리고 미국의 재화를 투입하고, 그리고 미국의 외교를 투입하는 것에는 별 이제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일 동맹 자체가 미국의 대중 전략의 결정적인 이제 그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외교 루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국을 설득하고 일본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더 한층 강화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달 17일 시작되는 뉴욕의 유엔 총회,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서 회담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찾을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열리는 네.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그 미국과 일본이 어떤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익에도 굉장히 이제 어떤 타격을 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네.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아베 차원에서 뭔가 이제 아베와 정상 차원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외교력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한국과 일본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서로가 하게 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이 조금이라도 열릴 것으로 보십니까? 양쪽 가능성이 다 있는 네.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이쪽이라고 정해져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바로 외교력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리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대강 대치가 일본은 그렇게 압박을 하면 한국이 수그리고 네. 고개를 숙이고, 징용공 작년 10월 28일 나온 그 판결에 대해서 판결은 그렇지만 저 행정부로서는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으로서도 새로운 전략과 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거를 일본과 이제 그 마크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보다 튼튼히 하고 그 상황,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지금부터는 이제 풀어 나갈 때라고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과 계속해서 뭐 입장을 교류를 했었고 종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다, 뭐 이해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미국의 반응을 보면 실망스럽다, 좀 강경한 반응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인 반응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보면은 비건 대표가 한국에 네.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현종 우리 안보실 이사장과 어제 뭐 만나고 대화도 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날 바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 뭐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익이 없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압력을 넣어서 철회를 하든지 제3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상황인데, 미국은 한미일이라는 전체 이제 틀을 보고 대중 압박이라는 틀을 봤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입장이 이제 다른데, 이는 새롭게 한미가 서로 이제 그 대화하면서 또 풀어 나갈 그런 이제 안건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마지막까지 아주 강하게 압박했는지 여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소미아는 원래 2016년 될 때도 미국이 압박을 해서 네. 한국하고 일본이 계속 그때 이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음으로써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한미일의 틀을 동아시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미국이 사실상 압력을 넣고 중재하고 해서 만든 그런 협정이거든요. 일본과 우리가 맺은 거의 유일한 군사 협정인데 그것이 이제 종료됐으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는 28일 일본이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윤리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의혹들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빠르면 다음 주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달에 본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단국대 윤리위는 조국 후보자의 딸 종우 씨가 이름을 올린 논문의 본조사를 위해 다음 주 예비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소위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루게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제1저자에 오른 것이 조사의 핵심입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면 연구 부정행위가 됩니다. 논문은 한국병리학회에 제출하기 전 단국대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IRB의 심사를 위해선 저자에 포함된 조 씨 등 참여한 연구자들의 연구 서약서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IRB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연구 심사와 승인을 받는 과정도 없었던 겁니다. 책임 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JTBC 취재진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당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였다며 IRB 통과와 연구자 등록이 제대로 안 됐다면 제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를 거쳐 다음 달 본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조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달라는 말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지난 20일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어제 두 번째 계획 발표를 준비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개혁 문제는 두 번째 정책 발표인데요. 조만간 발표 예정입니다. 곧 발표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대신 다시 한번 몸을 낮췄습니다. 소에 대해 실망을 하신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계속 제기되는 추가 의혹에 대해선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선을 긋고 또다시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와 다른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고 소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29일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최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선고를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상고 11개월, 이 부회장은 상고 1년 6개월 만입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지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11개월, 이 부회장은 1년 6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세 사람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린 뒤 넉 달간 6차례에 걸쳐 심리를 열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키로 한 겁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삼성이 최순실 씨 등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구입비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 2심 재판부는 말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이를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 전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말구입비를 뇌물로 판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을 깨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은 최소 7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대의 경우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받은 뇌물액이 줄어 형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최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려울 때는 원칙대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외상은 어젯밤에 남관표 주일 대한민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서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한일 양국의 대화와 관계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으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조 후보자의 동료 교수가 운영하던 UN 인턴십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은 대학생과 일반인 등이었는데 JTBC의 취재 결과 당시 참가자들 가운데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서 2명뿐이었고 모두 서울대 교수들의 자녀였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릅니다. 직장인들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3,600원,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800원가량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어젯밤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율을 확정했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지난 18일에 홍콩 시민 170만 명이 모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중국 인권 변호사가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실종됐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팔로워의 수가 70만 명이 넘는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로 그가 웨이보에 올린 시위 영상들은 현재 지워진 상태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기한 연장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정답 유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답안을 미리 알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모교인 고려대와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오늘 저녁 촛불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무부 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 서울대 교수직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방사능 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숲의 경기장이라고 홍보해온 올림픽 주 경기장은 나무를 주재료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후쿠시마산 목재가 쓰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난 나무들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도쿄 신주쿠에 지어지고 있는 올림픽 주 경기장입니다. 일본은 나무를 주재료로 삼은 친환경 숲의 경기장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지난달 아사히 신문도 같은 취지로 보도했는데 후쿠시마산 목재가 쓰였다는 내용이 간략히 소개됐습니다. 주 경기장 입구 3곳 중 2곳인 북문과 동문에 후쿠시마산 나무를 썼던 겁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열린 간담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지진재해 부흥 기원으로 피해 지역에 목재를 사용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방사능 우려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고 재난 지역의 부흥을 돕는다는 설명만 늘어놓습니다. 후쿠시마의 70%가 산림인데 산림 지역은 오염토 제거가 어려워 나무들이 방사능 오염에 방치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솔방울에서 뭐 6,100크렐, 뭐 이끼에서도 몇천 베크렐씩 검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목재에서도 당연히 검출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목재 안전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일본 조직위 측에 문의를 했지만 조직위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폴란드 남부 지역에서 산 정상에 벼락이 떨어져 지금까지 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남부 지역의 한 국립공원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거센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쳤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산 정상을 오르던 3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했는데요. 지금까지 적어도 22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사고가 난 산 정상의 철제 구조물에 벼락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로빌 공항에선 소형 제트기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이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 끝쪽에 풀밭으로 미끄러지면서 불이 붙은 건데요. 조종사 2명과 탑승객 8명 등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 가까스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난 건지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0km를 달려야 하는 극한의 경마대회에서 70대 미국인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몽골에서 열리는 1000km 경마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힘든 극한의 대회로 꼽히는데요. 올해 대회에서 미국의 70세 남성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열흘 동안 28마리의 말을 갈아타며 코스를 완주했는데요. 주최 측은 대회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우승이라고 밝혔고 우승한 남성은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나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영국 런던 동물원의 동물들이 몸무게를 재는 날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이렇게 한 번씩 몸무게를 잰다고 하는데요. 신체 검사를 위한 준비물은 바로 간식입니다.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숨겨왔던 몸무게를 공개하는데요. 워낙 동물이 많다 보니 몸무게를 재는 데만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벌집, 이 정도면 벌떼가 1년 정도의 긴 시간에 정성을 더해 가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벌집이 발견된 곳 다름 아닌 가정집 천장 안쪽입니다. 호주 브리즈번 교회에 사는 한 여성이 집 천장에서 자꾸 노란 액체가 나온다며 천장을 뜯어봤는데요. 무려 6만 마리가 넘는 꿀벌이 그곳에 털을 잡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양봉업자가 나서서 50kg이 넘는 벌집과 벌들을 벌통으로 안전하게 이사시켜줬는데요. 이 벌들은 인근에 있는 양봉가에 보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여름이 끝을 향해 가고 이제 서서히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처서입니다. 기상 정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은 기온이 어느 정도나 오르게 될까요? 네, 확실히 한낮 무더위는 이제 물러간 듯합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서인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하고요. 낮에는 이렇게 평년 수준의 더위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도 서울과 광주가 30도, 또 춘천과 강릉, 대구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 낮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기온이 뭐 한 31도 정도가 최고 기온이고요. 35도 위로는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낮에는 햇빛이 강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여름이 다 지나간 게 아닌 만큼 한낮 외출하실 때는 볕을 잘 가려주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 대부분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불쾌 지수도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더위가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계속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상황은 어때요? 네, 오늘 전국이 맑고 대체로 공기질도 깨끗한 편입니다. 대기 흐름이 좋아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화창하고요. 공기도 오늘처럼 청정하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즐기시기에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그 이후의 날씨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기온은 계속해서 30도 선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주말 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영동과 제주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비 소식이 많기 때문에 작은 우산 하나 가방에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의 날씨 몇 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 날씨 키워드는 서울 30도 그리고 자외선 유의입니다. 절기 처서인 오늘 서울이 30도 등으로 평년 수준의 더위 나타나겠고요. 다만 한낮 볕은 강해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보도국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맞섰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나흘 뒤에 소집된 회의인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미국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 이런 관련된 얘기가 오갔는데요.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조약에서는 금지되는 미사일입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 디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조약 탈퇴 후에 그처럼 빨리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그동안에 이미 조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의 증거라며 미국을 유선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너선 코언 미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유럽의 중요한 목표물들을 향해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는 것이 이미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 핵 군비 경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난으로라도 이런 행동 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요. 좀 유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의자를 갑자기 뒤로 빼서 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로 한 60대 주부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주부 61살 최모 씨에게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기 위해 몰래 의자를 치웠다고 할 수 있다며 폭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측은 피해자가 재개발 조합 일을 방해한 것에 대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몰래 빼는 행위는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네, 끝으로 조금 전 들어온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2분쯤에 충북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72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공사를 안내하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는 보수공사를 위해 차량 유도등을 달고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법 음란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흡하다는 논란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보완 대책이 없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두 분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제 오른쪽에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 오동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7월입니다. 한 여성단체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영상을 올린 유포자 191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불법 음란물 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법망은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변호사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91명이 고발이 됐는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거든요. 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오동훈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뭐 법망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법적으로만 보면 지금 몰카 등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촬영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반포 행위, 널리 네.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제공하는 행위, 널리 반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제3자한테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 실무적으로 보면 피해자를 대리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피해자 중심으로 사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처벌의 어려움, 네. 좀 적발의 어려움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형사 절차적으로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추적이 좀 어려워서 생긴 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뭐 거의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오동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처벌이 강화된 추세이긴 합니다. 네. 법적으로도 많이 보완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네. 더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몰래카메라, 몰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 표현은 굉장히 어떤 장난스럽게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불법 촬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불법 촬영으로서 이거는 심각한 범죄이고요. 그 피해자들은 포르노 배우나 에로 배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전혀 자기가 동의 없이 촬영되는 네. 것을 원치도 않았고 그것을 유포되는 것을 원치도 않았던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특히나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쉽게 촬영할 수 있고 쉽게 유포될 수 있는 지금 기술 발전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은 더더욱 그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은 심각해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뭐 피해를 구제할 수도 없고 피해 상처가 아물게 할 수 있는 뭐 대책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풀려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처벌이 네. 반드시 처벌받을 사람들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한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 그 사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처벌 법정형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문제보다는 처벌의 어떤 적발을 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처벌이 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전에 이런 범행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아주 심각한 범죄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나는 뭐 그러게 불법인지도 몰랐다라고 변명하는 상황이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벌의 형량을 조금 더 높이는 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장난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심각한 불법 촬영이란 범죄다. 그래서 이거를 적발됐을 때는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정형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법정형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대화나 전화 통화를 엿듣는 행위를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벌금형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있고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몰래 엿듣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이런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심각하게 사태 위험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형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벌금형도 없어졌는데
이렇게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피해 노출에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남성들도 홍대 네. 누드 모델 그 불법 촬영 사건처럼 남성들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통신민주보호법 수준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도 이 정도로 좀 높이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단체가 고발한 191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를 좀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그 첫 번째가 초범이다. 자, 초범이라는 이유 때문에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 저희 취재를 한 기자로부터 그런 리포트를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초범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재판에 넘겨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불기소 처분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이 불법 촬영 범죄는 지금 초범인 경우가 한 4분의 1 정도가 네. 되고요. 또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보니 5회 이상을 저지른 그 사람이 한 5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습성의 그 발로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판을 할 때 초범이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 범인의 그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될 수 있는 형태로 된 그 동영상을 유포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히 다스리는 데 대해서는 판사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고 또 현재 사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기호 변호사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초범이긴 하지만 아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를 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확인을 해보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불법 촬영 범죄는 멀리서 셔터만 누르면 바로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폭행죄나 상해죄, 그다음에 절도죄라든가 사기죄 이런 것들은 상대방 피해자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렇게 좀 성립되는 네. 문제인데 그런 걸 비춰보면은 셔터만 누르면은 그것도 요즘은 셔터 소리도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이 초범이지 여러 번 이미 상습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기소 처분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유포로 인해서 얻은 경제적 이득이 많지 않다라는 이유였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과 상관없이 피해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영리를 목적으로 네. 이 불법 촬영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성 요건에 의해서 엄하게 처벌되고요. 어떤 경제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불법 음란물을 촬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포한 사람과는 달리 좀 더 강하게 처벌은 하고 있죠.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리 목적으로 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영상이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유포되느냐 이것 때문에 본인이 상처를 입는 부분인데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은 더 많이 유포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높여야 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유포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법 음란물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영상의 수위를 어디까지 음란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앵커님 음란물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네. 우리 법에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음란물의 개념은 마치 피해자가 음란하다는 좀 인상을 주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법의식을 극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러면 어떤 부분이 타인의 성적 욕망, 그다음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법 자체가 조금 개방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의 원칙, 교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개방적인 표현이 있지만 판사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 여러 가지 촬영 각도라든지 촬영 부위라든지 또 은밀한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나타냈다든지 촬영자의 의도 등을 합쳐 보면 해당되는 영상물인지 아닌지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서교 변호사님, 일단 그 재판으로 넘어가서 양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재판의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양형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 자체에 이미 그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시체를 몰래 촬영한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다리 부위만 촬영하면은 이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유발할 수 있는 행위 그 부위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제 무죄가 선고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이 과연 되게 추상적이어서 꼭 들어가야 되느냐 말 그대로 그냥 일부 다리 같은 부위만 촬영해도 즉 유죄로 해야 되는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 조항을 그대로 논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지금까지 판결을 하는 거 보면 약간 가해자 쪽의 입장 또는 남성의 입장 또는 제3자가 그것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런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설령 다리 부위만 찍혔다 하더라도 본인이 볼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볼 때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동훈 변호사께서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불법 음란물이라고 부르지 말고 불법 동영상, 뭐 불법 영상이나 사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바로 가수 정준영 씨, 가수 승리 씨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지금 그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그것만으로 이제 정준영 씨한테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벌되는 것을 보고 엄하게 처벌되는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혐의들, 특히 그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판사시라면 변호사께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좀 그런 부분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수준강간 범죄도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아울러서 형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강간 혐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양형 기준이 잡혀 있는지요?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강간 행위 준해서 처벌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서교 변호사님, 또 하나의 사건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아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을 별도로 처벌한 규정은 지금 없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그 양진호 씨 사건에서 이제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분이 운영하던 그 웹하드가 일반적인 음란물이 주로 올라오는 그런 그런 웹하드였는데 나중에 언제부턴가는 그런 불법 촬영, 그러니까 아까 음란물과 불법 촬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불법 촬영에 등장하는 그 여성들은 그분들은 배우자가 아니고 배우가 아니고 피해자죠.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럼요. 그분들의 영상까지 같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영상에 올라오는 거를 그 양진호 씨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 업체에서 오히려 장려하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피해 입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삭제해달라고 하면은 별도로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그런 별도의 업체를 운영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적 이것은 완전히 산업화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 범죄를 완전히 조직적이고 뭐 산업화시키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범죄를 별도로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그걸 받아서 말이죠. 그냥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유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들도 이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은 판사님들이 법정형을 정하실 때 유포를 전제로 한 촬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널리 반포하는 행위는 사실 그 반포 행위를 통해서 그 피해가 완성이 되고 범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 이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달에 속히 이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법원에서 판결한 예를 160몇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더니만 실형률이 무려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41%, 벌금형이 한 46%. 이 사회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법원에서의 사법 실무를 보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회적 폐악이 굉장히 큰 범죄로 여기고 엄단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냥 부지불식간의 그 반포 행위에 대해서 죄의식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2012년부터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공한다는 것은 널리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누군가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범죄의 대상이 행위자가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단순 전달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서기호 변호사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불법 촬영된 영상들이 뭐 그 피의자가 처벌을 받든지 안 받든지 뭐 상관없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완전히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삭제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도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상에 유포되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그 영상물을 다 삭출해서 삭제를 해야지 이제 피해자로서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건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불법 촬영 범죄는 그렇게 대량 유포가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량 유포된 다음에 완벽하게 그것을 다 제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불법 촬영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촬영했던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촬영물은 언제든지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서기호 변호사, 오동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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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어수선한 요즘이지만 문학계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문학을 특집으로 다룬 일본의 한 문예지가 현지에서 인기입니다. 출판사는 창간 86년 만에 처음으로 3쇄를 찍었다고 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일본의 개간 문예지 문예가을호입니다. 한국 페미니즘 일본이란 이름을 달아서 낸 특집호입니다. 한일 작가 10명의 단편과 한국 문학 번역가들의 대담이 실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박민규, 조남주, 한강 작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이 문예지가 창간 86년 만에 처음으로 3쇄를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쇄부수로는 14,000부에 달합니다. 문예지의 경우 2쇄를 찍는 것도 드문 일인데 한일 냉각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자 이례적이라며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일본의 한 평론가는 정치와 문화란 별개며 문화적 단절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이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겨우 구했다, 기대 이상이었다, 한국 작품 모두가 좋았다 같은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품을 실은 조남주 작가는 개인적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일본 소설과는 달리 세대와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한국 소설이 일본 독자들에게 새롭게 다가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서울 지하철 사당역에 있는 지하상가의 옷가게에서 하룻밤 사이에 옷 3,000벌이 사라졌습니다. 임대료를 2억 원 넘게 받지 못했다고 임대인이 벌인 일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하상가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고 셔터를 올리더니 진열해 둔 옷을 전부 밖으로 빼냅니다. 지난 10일 새벽 4시 45분쯤 서울 지하철 사당역 지하상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막 속전속결로 한 거 아니야. 나가 여기 6시에 문에서가 그게 벌써 다 싣고 나갔대. 하룻밤새 옷 3,000벌이 사라졌던 바로 그 옷가게입니다. 지금은 아예 새 옷을 다시 채워놨는데요. 가게가 영업을 시작한 지는 1년이 좀 넘었는데 몇 달째 임대료가 밀려 있었다고 합니다. 옷을 가져간 20명 남짓 사람들은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이 점포 운영권을 갖고 있는 한 건설업체에서 보냈습니다. 업체 측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2억 5천만 원 정도 밀렸고 임차인과 연락도 닿지 않자 이런 방법까지 쓰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름도 안 내고 지금 이제 몇 개월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제 생각이 하나도 없죠. 1년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경찰은 건설업체 이사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가져간 옷과 집기류는 6,800만 원어치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점포를 임대한 건설업체와 옷가게 주인은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첨예하게 갈리는 양쪽 입장을 충분히 조사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한국체대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비상계 비리의 중심으로 지목된 전명규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면은 최고 수위 징계로 대학 총장이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전 교수 측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섭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면서 낮 동안 평년 수준의 더위 나타나겠습니다. 아직 한낮에 볕은 강한 편입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곳곳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불쾌 지수도 높음 수준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안개가 다소 끼겠습니다. 내륙 지역 가시거리 1km 안팎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0도, 춘천과 강릉, 대구가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북한도 30도 안팎으로 아주 강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영동과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외상은 어젯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서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한일 두 나라의 대화와 관계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소미아가 한일 두 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해서 우리 정부의 결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모교인 고려대와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오늘 저녁 촛불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무부 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 서울대 교수직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정답 유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답안을 미리 알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